아들이 죽자 딸을 임신한 며느리를 내쫓았다. 회장님, 작은 사모님께서 임신 중이십니다. 아들을 잃은 지 단 10시간 뒤였습니다. 가문의 혈통, 재산, 호적이 죽은 아들보다 더 소중했던 시아버지. 딸을 임신한 며느리를 내쫓았다. 딸이라면 필요 없다 나가. 그렇게 그는 아들을 2번 버렸습니다. 죽은 아들, 그리고 살아있는 손자를. 자존심과 집착이 남긴 절망의 세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이가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잃어버린 건 손자가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10년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나이 63, 한국 자동차 부품 업계를 호령하는 대형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30년을 손에서 놓지 않은 회사였고 그 과정에서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아내는 10여 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그 뒤로 박준호는 더욱 회사에만 집중했습니다. 남은 가족은 하나였습니다. 외아들 박재민, 나이 35이었습니다. 박준호는 아들을 유일한 후계자로 키워냈습니다. 최고의 학교, 최고의 회사 교육, 최고의 연줄.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이제 회장 수업을 받으며 회사의 미래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것이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박준호는 아들을 소유물처럼 대했습니다. 가문의 후계자로서 해야 할 것, 하면 안 되는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누구와 어울리는 사람인지, 어떤 결혼을 해야 하는지도 이미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박준호가 알고 있는 유일한 아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계획 밖의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정은영. 31살,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지인 딸도 아니었고, 명문대 출신도 아니었고, 재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열광했다고 해도 맞을 정도였습니다. 박준호는 반대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여자를 데리고 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저항했습니다.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박준호는 아들과 단절하게 놀아 선언했지만 결국 그것도 말뿐이었습니다. 한두 달 뒤 박준호는 며느리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완전히 녹아내린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에겐 양보한 것입니다. 며느리 정은영은 조용했습니다. 박준호 앞에서 한마디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할 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걸면 예, 그렇습니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정은영의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아들 박재민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회사와 가정을 오가며 바빴지만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갈 때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드러움이 얼굴에 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박준호 앞에서 여전히 조용했지만 아들과 함께 있을 때는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박준호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시안이 약이려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거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왔습니다. 2013년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 33분이었습니다. 박재민은 회사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교차로에서였습니다.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의 검은 제네시스가 천천히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그 순간 좌측에서 빨간 신호를 무시한 대형 트럭이 날아왔습니다. 굉음이 울렸습니다. 충돌이 아니라 그야말로 박살이었습니다. 제네시스는 마치 장난감 자동차처럼 비틀렸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몇 번이나 구르다가 가드레일에 박혔습니다. 휴지처럼 으깨진 차 안에는 사람이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박재민은 죽었습니다. 35의 나이로. 회장실에 앉아 재무보고를 받고 있던 박준호에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준호 회장님, 죄송하지만 그 이상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박준호는 그 순간에 알았습니다. 세상이 멈추었습니다. 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박재민은 이미 사망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시체를 본 것이 박준호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거의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박준호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아무리 쥐어도 손이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이 손이 다른 곳에 가버렸다는 뜻처럼. 밤이 깊어갔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장례식장이 준비되었습니다. 서울의 고급 병원 지하. 박준호의 가문을 따르는 인물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언론사 대표. 모두 박준호의 얼굴을 보고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의례였을까요? 박준호는 지금 그런 것에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정은영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정은영의 형체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상주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고, 하지만 그것이 정은영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마치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머리는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공허함만 있었습니다. 마치 안에 있던 모든 것이 다 흘러나가 버린 빈 그릇처럼. 박준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아들을 사랑했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혼인 후 반년 동안 박준호는 며느리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되어 아들 곁에 있는 하나의 존재로만 봤습니다. 그 와중에 며느리가 얼마나 자신의 아들을 돌봤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보였습니다. 상주석에 앉아 넋을 잃고 있는 그 여자의 모습에서 수많은 조객이 지나갔습니다. 정은영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말이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밤새 침묵 속에서 장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박준호가 장례식장의 한 구석으로 정은영을 불렀습니다. 거기에는 박준호의 측근 변호사도 함께했습니다. 이름은 문성일. 30년을 박준호를 따라다닌 변호사였습니다. 정은영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인형의 팔을 움직이는 것처럼. 박준호 앞에 섰을 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어디를 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네 남편이 죽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더냐? 정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박준호를 봤습니다. 아니, 박준호를 통해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얘기하고 싶지 않아도 얘기해야 한다. 유산 상속에 대한 것도 논의도 해야 하고. 박준호의 음성은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장남의 죽음으로 초래된 법적, 재산적 문제들을 정리하려는 태도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 문성일이 박준호에게 하나의 서류를 건넸습니다.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박준호의 얼굴이 경직되었습니다. 박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성일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며느리가 임신 중입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준호는 그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초음파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작은 생명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아들의 아이였습니다. 박준호의 손자였습니다. 그런데 박준호는 그 순간 다른 것을 봤습니다. 초음파 결과지 옆에 적혀있던 글귀였습니다. 태아의 성별 여성 피메일. 딸이었습니다. 박준호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떨어진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위에 오롯이 보이는 글귀를 읽었습니다. 여성. 딸. 박준호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변호사 문성일이 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무언가 끔찍한 것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정은영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박준호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이 남자가 뭘 할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공포와 기대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박준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잔혹했습니다.
딸이라면 필요 없다. 정은영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말이 기다려지던 것처럼. 박준호는 계속했습니다. 가문을 잇는 것이 중요하다. 딸이라면 이 가문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판단이었습니다. 가족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회장의 판단. 변호사 문성일은 그 상황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박준호의 한마디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의 유산을 원하나 유산을 줄 테니 아이를 지우거라. 박준호는 정은영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답이 정해진 강요였습니다. 나는 딸은 필요 없다. 내 말대로 하지 않을 거라면 집 나가거라. 다신 보고 싶지 않다. 정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말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집이 어떤 곳인지. 변호사 문성일이 끝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것은. 하지만 박준호의 손짓으로 침묵당했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말게. 이건 가정 문제. 법으로 개입하지 말게.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장례식장이 거의 비어갈 무렵 정은영은 상주실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을 여기서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짐을 챙기기 위해 아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니, 이제는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과정도 불과 몇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검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 박재민과 정은영이 살던 집의 불이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그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아버지는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정은영은 옷 몇 벌과 여행용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결혼할 때 들고 왔던 것들도 남편이 주었던 선물들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집의 모든 것은 박준호의 것이었습니다. 질 나가는 순간 정은영의 몸이 멈추었습니다.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어둠 속의 그 집. 지난 반년간의 모든 기억이 그 안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했던 그 공간. 남편이 있었던 공간. 정은영은 배를 부드럽게 만졌습니다. 그 안에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을 느꼈습니다. 아직 일조각에도 미치지 못하는 크기.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이것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은영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님, 언젠가 후회하실 겁니다. 그 말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예언이었습니다. 정은영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의 구조, 이 남자의 선택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지를. 새벽 6시. 정은영은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목적지를 물었습니다. 정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도 이미 그녀를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위의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한 모든 혼란 속에서 인천공항으로 가세요. 정은영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기는 택시 운전사도 정은영 자신도 어디로 갈지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떠나야 했습니다. 이 집에서, 이 거리에서, 이 신분에서.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뒷자리에서 정은영은 배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 아내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함께 살자.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엄마는 너를 지킬 거야. 새벽빛이 서울 하늘을 밝혀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은영의 세계는 여전히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한 가지 약속만 남아 있었습니다. 살아남는 것. 배 속의 딸과 함께 살아남는 것. 그것이 이 여자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장례식장에 남겨진 박준호는 아직도 그 초음파 사진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딸이라는 글귀가 계속해서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혹시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박준호는 그것을 밀어내버렸습니다. 가부장의 관성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없는 딸이라면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박준호는 거대한 실수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고통의 10년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정은영이 인천공항 국내선 터미널에 내렸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닫혀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공항은 그저 하나의 건물일 뿐이었습니다. 도움이 되는 것도 머물 곳도 갈 곳도 아닌 정은영은 택시를 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탈 수 없었습니다. 가진 현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신용카드도 아들 이름으로 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검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안에 옷 몇 벌과 남편이 써던 손목시계, 그리고 임신 기록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31살 여자가 이 세상에 남겨놓은 것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정은영은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것이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여기 누군가 있다는 증거.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오전 6시가 되었을 때 정은영은 결심했습니다. 일단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묵을 곳도 필요했습니다. 남편도 죽었고 아버지도 자신을 원하지 않으니 남은 것은 부모뿐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정은영의 아버지는 정남식이었습니다. 59살, 대학 건축학과의 시간 강사였습니다. 그리 부유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은 중상층이었습니다. 정은영은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영주였습니다. 60 남은 나이에 백화점 부산물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은영이 결혼했을 때 부모는 행복했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는 딸. 그것은 부모의 인생에서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딸은 자신들보다 훨씬 큰 집에서 살 것이고 더 좋은 삶을 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딸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쫓겨났습니다. 정은영의 첫 번째 전화는 어머니에게 걸렸습니다. 아침 6시, 너무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다가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은영이? 정은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나 지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딸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불안함이었습니다. 남편, 사고로 죽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듣지 못한 것처럼. 사위가 죽었다고? 정은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네, 엄마. 교통사고로. 장례 끝나고 연락드려요. 또 다른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은영은 그 침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공항에 있어. 시아버지가 나를 집에서 내쫓으셨어. 임신했다고 딸이라고 해서. 정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말을 다 해야 했습니다.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그리고 혼자 남겨졌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남편도 없는데 애를?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은영아, 너 지금 정신이 온전해. 이게 무슨... 엄마. 정은영이 끊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 집에 가도 돼. 왜? 어머니가 반문했습니다. 임신했는데 갈 곳이 없어. 어머니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은영아, 이건 좀 복잡해.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들으면. 엄마. 정은영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어. 혼자는 정말 못해. 전화 너머에서 어머니가 누군가를 깨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이 시간에. 정남식의 목소리였습니다. 비몽사몽하지만 불쾌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짤막하게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죽음, 내쫓겨남, 임신. 정남식이 말했습니다. 남편도 없는데.
그래. 정은영을 향한 답변이 아니라 아내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소박 맞고 친정에 온다고 하면 뭐라고 수군거리겠냐? 전화 너머에서 정남식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걔가 우리 집에 오면 회사에 소문이라도 나봐. 정은영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저 지금 공항에서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정남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럼 일단 호텔이라도 몇 일 있어. 그 사이에 박 회장님과 다시 얘기하고 상황을 정리해보자. 호텔이요. 정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 돈이. 신용카드 써. 제 카드는 제 남편 계좌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 회사에서 막으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남식은 딸을 도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버스터미널 찾아. 그리고 서울로 와. 전화가 끝났습니다. 정은영은 여전히 공항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전화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움이라기보다 확인이었습니다. 정은영은 이제 정말 혼자라는 것을. 정은영은 서울로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좌석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오전 일찍이었습니다. 정은영은 창가 쪽 자리를 택했습니다. 흔들리는 차 위에서 그녀는 대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3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부모 집에 도착했을 때 정은영은 거의 기력을 다한 상태였습니다. 버스를 내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임신 초기이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는 신체를 망가뜨렸습니다. 어머니 영주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 빨리 들어와. 어머니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딸을 보는 것도, 딸의 불행을 보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엄마, 정은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손을 들었습니다. 일단 들어와. 아버지가 쉬고 계시니까 조용히. 집은 예상했던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작지만 정갈한 공간. 정은영이 자라온 집. 하지만 이제 그곳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정남식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은영이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정남식은 신문을 내렸습니다. 봐라,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냐고. 그것이 첫 인사였습니다. 사위가 죽은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타이밍이 정말. 정은영은 계속해서 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네, 아버지.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이게 내 탓만은 아니지. 하지만 지금 이 집에 넌 있을 수가 없어. 정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내가 일하는 대학에서 내 딸이 미혼모가 되어 있다는 소식이 나가면 내 평판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시간 강사니까 더 조심해야 하는 입장이야. 정은영이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영주는 그런 아버지의 말을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정이라는 것의 현실이었습니다. 혼자가 된 딸보다 남편의 사회적 지위가 더 중요한 것. 일단 며칠 있어. 그리고 남편 쪽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려. 뭔가 해결 방법이 있을 거야. 정은영은 부모의 집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사흘 동안 정남식은 박준호의 비서실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박준호는 이 일을 이미 정리해버렸고 더 이상의 개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저녁 정남식이 정은영을 불렀습니다. 은영아, 미안하지만. 정은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나갈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상황이. 알겠습니다. 정은영이 다시 가방을 챘습니다. 단 4일 동안 받은 것은 도시락 하나와 10,000원짜리 지폐 5장이었습니다. 5만 원. 그것으로 서울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은영아.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엄마가 이러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 말이. 알겠어요, 엄마. 제가 갈게요. 정은영이 부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은영은 구로의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만 원. 최악의 자리였습니다.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지하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보증금은 어떻게 낼까? 정은영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통장. 물론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죽은 사람의 계좌도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손을 써서 막아놓았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정은영은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구로의 작은 전자부품 공장. 1급이 8만 원이었습니다. 임신을 숨기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들통났습니다. 사장이 한마디 던졌습니다. 임신했어. 정은영이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안 돼. 이런 일자리에서 임신한 여자, 문제가 될 일만 많지. 그냥 안 돼. 정은영은 사흘을 채우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받은 급여는 3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식당이었습니다. 구로역 근처의 작은 국밥집. 사장은 노부부였습니다. 정은영이 임신한 것을 알았지만 받아줬습니다. 대신 급여는 더 낮았습니다. 1급 5만 원. 점심시간 아르바이트. 힘들이지 말고 편한 대로 해. 다만 손님 앞에서 피곤한 표정은 하지 마라. 노부인의 말이었습니다.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정은영은 그 국밥집에서 일했습니다. 하루에 5만 원씩. 일주일에 30만 원. 거기에 조금씩 모아서 3달 뒤 임신이 더 드러나기 전에 원룸의 계약금을 마련했습니다. 보증금은 결국 은행 대출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담보할 것이 없는 신용대출. 이자는 높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은영은 구로의 지하 원룸에 들어갔습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은영은 이제 임신 9달 차였습니다. 배는 터질 듯 했습니다. 일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일해야 했습니다. 국밥집 노부인이 말했습니다. 너 이 정도면 쉬어야 한다. 위험해. 일주일만 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은영이 호소했습니다. 다음 달 월세를 못 내면 나가야 해요. 노부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은영의 1급을 조금씩 올려줬습니다. 한 달이 되지 않아 정은영은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상 증세가 생겼습니다. 배에서 규칙적인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가면 돈이 들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없었습니다. 미혼모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은영은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샀습니다. 약사가 물었습니다. 임신 중인가? 네. 감기약은 안 돼. 다른 것으로 줄게. 약사는 최대한 안전한 약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정은영이 받은 유일한 배려였습니다. 정은영이 임신 9달 23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밤 11시. 정은영은 구로역 근처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산부인과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돈만비가 얼마나 될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정은영은 우연히 박준호 회장의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됩니다. 강남의 그 저택. 예전에 아들이 살던 곳. 정은영은 길을 멈추었습니다. 검은 밤하늘 아래 그 큰 집의 불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무심한 조명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박준호가 있었을 것입니다. 혼자서 아무도 없이. 정은영의 배에서 뭔가 움직였습니다. 너야, 너 때문에 이 모양이지. 근데 후회 안 해.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정은영이 배에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아버님, 이제 준비가 되셨겠죠? 후회하실 날이 올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살아남을 거야. 그 순간 정은영의 몸이 떨렸습니다. 진통이었습니다. 정은영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샘 택시를 탈 돈이 없었습니다. 버스도 없었습니다. 걸어가야 했습니다. 구로역 근처의 보건소로. 새벽 2시. 보건소의 야간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야근 간호사가 정은영을 봤습니다. 임신 중인가? 언제 초진받았나? 받지 못했어요. 간호사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전혀 관리를 안 받은 건가? 네. 위험한데. 정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는 정은영의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미혼모, 무보험, 준비 없는 출산.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입원시켜. 여기서 출산하자. 분만비는 나중에 생각하자. 그렇게 정은영은 보건소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들이네요. 정은영은 울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박준호가 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정은영의 엄지손가락을 쥐었습니다. 안녕, 내 아들. 엄마는 너를 지킬 거야. 혼자여도 괜찮아. 넌 혼자가 아니야. 정은영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은영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정은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혼자라는 자조도 절망도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우리. 정은영이 아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작은 얼굴 위에는 모두가 버린 딸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절대적인 결심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정은영은 닉네임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 담당자입니다. 미혼모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무료 산후조리, 아이 건강검진, 어린이집 지원. 미천한 것들이었지만 정은영에게는 생명줄이었습니다. 정은영은 아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혜민. 해로운 민첩한 아이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퇴원했습니다. 다시 지하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정은영은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야간 편의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밤을 일했습니다. 낮에는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렇게 하루는 더블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18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은영의 얼굴에는 절망이 아니라 작은 희망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는 모습을 볼 때, 딸이 웃을 때, 그 작은 행복들이 정은영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정은영은 한 가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박준호의 집. 가끔 밤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 거리를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아직도 혼자신가요? 혼자 있으면서 생각은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10년이 시작됩니다. 한 여자가 아들 하나를 안고 거리에서, 공장에서, 밤거리에서 살아가는 10년. 그 10년 동안 정은영은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일꾼으로, 혼자만의 버텨내는 여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집의 남자는 그 10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돈은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얼굴 주름만 깊어졌습니다. 둘의 시간이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한쪽은 아이를 안고 살아내고 다른 한쪽은 혼자 남겨져 자신의 선택을 되씹고. 그렇게 10년. 결국 이 둘이 다시 만나는 날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시간은 무정합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무려 3650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정은영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31살이던 여자는 이제 41살이 되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변한 것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절망으로 시작했던 그 마음이 1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변해갔는지 정은영 자신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아이는 자랐습니다. 정혜민. 이제 10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담임 선생님은 수학을 담당하는 40대 중반 여성이었습니다. 혜민은 학급에서 3번째로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똑똑했습니다. 엄마를 닮은 얼굴과 차분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착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착함이 불행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가져야 했던 착함. 엄마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착함. 하지만 혜미는 그것을 모릅니다. 어머니에게 모든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엄마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셔. 혜미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엄마는 밤이 되면 편의점으로 일을 나갔습니다. 혜미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엄마들도 일하니까요. 다만 자신의 엄마는 밤에 일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혜민의 가정은 평온했습니다. 불행했지만 그 불행이 당연하면 평온해집니다. 혜민은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2023년 9월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혜민은 4학년이 되었습니다. 새 학용품이 필요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리스트를 나눠주었습니다. 펜, 지우개, 칠판 지우개, 줄 그은 노트, 검정색 수첩. 가격대로는 2만 원 정도였습니다. 정은영이 그 리스트를 본 것은 한밤중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밤샘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새벽 5시. 침대에서 자고 있는 혜민의 가방을 정리하다가 리스트를 발견했습니다. 2만 원. 정은영은 계산을 했습니다. 이번 달 월세가 30만 원. 전기료 5만 원. 물료 2만 원. 가스료 15,000원. 혜민의 어린이집 이제는 방과 후 교실 비용 10만 원. 식비, 교통비 2만 원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은영은 그 리스트를 다시 봤습니다. 아이는 필요한 것을 당연하게 가져야 했습니다. 학용품 같은 것은 모든 아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혜민만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은영은 가방 속에서 오래된 지갑을 꺼냈습니다. 현금은 5,000원이었습니다. 신용카드는 한계 한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대출금도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원룸 보증금으로 빌린 돈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원금보다 이자가 더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정은영은 반나절이를 더했습니다. 편의점 매니저가 할 수 없는 일을 청했습니다. 아침 일을 1시간 더, 오전 일을 2시간 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했습니다. 하루를 더해서 정은영은 2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날 저녁 혜민이 학용품 가게에 가는 것을 봤습니다. 엄마와 함께 가게에 들어가 리스트 하나하나를 골라냈습니다. 엄마는 그 옆에서 계속 계산을 했습니다. 혜민이 물었습니다. 엄마, 색연필도 사면 안 돼. 정은영이 대답했습니다. 색연필은 나중에 사자. 지금은 이것들이 먼저야. 혜민은 그 말에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 밤 정은영은 편의점에서 또 다른 반나절을 일했습니다. 이제 정은영은 거의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아이를 키우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몸은 항상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필요한 것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정은영의 원칙이었습니다. 학용품을 산 지 사흘 뒤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혜민을 불렀습니다. 혜민아, 이번 주말에 가족 행사가 있는데 부모님이 함께 오셔야 해. 알겠지? 혜민이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엄마가 오실 거예요. 엄마, 아빠 다 와야 한다. 혜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생님이 그것을 봤습니다. 혜민아, 왜 아버지가? 선생님은 그 문장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학교 기록부에는 부모 미기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 미안해. 그럼 엄마만 와도 괜찮아. 혜민은 그 대화를 기억했습니다. 저녁 집에 돌아온 혜민이 정은영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야? 정은영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올 것이 온 것이었습니다. 10년간 미뤄온 질문이 드디어 나온 것입니다. 정은영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셔. 언제부터? 너가 태어나기 전에. 미안해. 그래서 엄마만 있는 거야. 혜민이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아버지가 있어. 우리 엄마는 왜 아버지가 없어? 정은영은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버려진 것입니다. 정은영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행복한 거야. 알겠지? 정은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민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그저 이해할 수 없는 침묵만 하고 있었습니다. 정은영은 회사원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10년 동안 아르바이트로만 지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혜민이 커가면서 필요한 것도 많아질 것이었습니다. 정은영의 학력은 대졸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스펙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면접은 3개사였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무역회사였습니다. 면접관은 3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경력 단절이 10년이시네요. 네, 가정사정으로. 이 기간에 뭘 하셨어요? 정은영이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가 있으시면 당연히 또 다른 공백이 생기실 텐데. 아니입니다. 저는 책임감이. 미혼모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접관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직책은 야근이 많거든요. 아이 양육과. 정은영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거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면접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미혼모로서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은영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의 사무직이었습니다. 다행히 그곳에서는 합격했습니다. 임금은 높지 않았습니다. 월 150만 원. 하지만 안정이 있었습니다. 정은영은 그 일자리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이 되었을 때 혜민이가 친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정태희였습니다. 혜민의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착하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두 아이가 함께 숙제를 하고 있을 때 태희의 아버지가 데리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30대 중후반의 넓은 어깨를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태희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여기서 놀고 있네. 태희야, 나중에 아빠랑 카페 가서 숙제할래? 아이스크림도 사줄 텐데. 태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혜미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정은영도 그 장면을 봤습니다. 태희의 아버지가 떠난 후 혜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우리 아버지는 없어? 정은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 엄마는 아버지가 없어? 혜민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질문이 아니라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정은영이 혜민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은영은 그것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밤 혜민은 침대에서 오래도록 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은영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이 한 선택이 과연 맞는 것이었는지 의심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것이 맞는 것이었는지, 아이를 혼자 키운 것이 맞는 것이었는지. 하지만 그 의심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정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앞으로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혜민이 정은영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왜 물었어? 엄마 힘들어하는 거 몰랐어. 정은영이 혜민을 봤습니다. 10살 먹은 아이가 이미 엄마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건 내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정말. 정은영이 혜민을 안았습니다. 우리 혜민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건 엄마의 선택이고 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했어. 혜민이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행복해? 정은영이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행복해. 그 말이 거짓인지 참인지 정은영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다만 다른 방식의 가족일 뿐이야. 알겠지? 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은영은 혼자 담거리를 걸었습니다. 다시금 박준호의 집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집은 여전했습니다. 고급스럽고 무심했습니다. 정은영은 생각했습니다. 저 집의 남자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혼자 있을까? 외로울까? 아니면 완전히 잊었을까? 정은영은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10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후회 안 하세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은영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10살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더 많은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학용품뿐만 아니라 학원, 옷, 경험. 모든 것.
정은영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선일 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비교 속에서 자랐습니다. 정은영은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버린 딸이라면 엄마가 보상해야 했습니다. 엄마가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정은영은 다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올라갈 거야. 이런 삶에서 벗어날 거야. 그 말은 저주가 아니라 다짐이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정은영은 여전히 41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나이는 과거의 절망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으로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 정은영은 조금씩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미혼모라는 낙인은 여전했지만 능력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케미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똑똑했습니다. 여전히 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아이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은영은 때때로 아이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준 것이 충분할까? 내가 보상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질문도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은영은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저 거리 너머의 고급 저택에서는 박준호라는 남자는 여전히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돈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박준호의 얼굴에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혼자라는 것의 무게가 날이 갈수록 더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회장실의 소파에는 늘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청률 높은 드라마, 요즘 예능 프로. 화면 속 사람들의 웃음과 울음이 박준호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밤이 되면 박준호는 유리잔에 양주를 따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10년 전 아들이 죽던 날 밤의 그 결정이 이제 박준호를 완전히 외톨박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회사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없었습니다. 2023년 겨울 어떤 일이 박준호에게 일어났습니다. 심장입니다. 작은 통증으로 시작했던 것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한날 밤 박준호는 회사 건물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회장님, 심장검사가 필요합니다. 위험한 상태입니다. 박준호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죽음이 코앞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박준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의 경영, 그 과정에서 쌓인 돈과 명예. 하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자신이 버린 것들이었습니다.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남긴 것. 박준호는 비서실 불렀습니다. 10년 전 아들의 아내, 정은영이라는 여자. 지금 어디 있나? 비서들은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정은영은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알지 못했습니다. 박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는 지금 어디 있을까? 그리고 그 딸은? 10년 전 초음파 사진에서 본 딸. 박준호가 버린 그 딸. 만약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몇 살일까? 10살, 11살. 박준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10년의 침묵 속에서 두 인생이 다시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죽음 앞에서 깨달음을 얻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살아남기 위해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둘이 다시 만나는 그날, 과연 무엇이 일어날까요? 2023년 겨울,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박준호였습니다. 병원 검사실. 의사는 표정 없이 엑스레이를 가리켰습니다. 회장님,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정확히는 심부전 초기 단계입니다. 박준호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약물 치료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정신적 안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박준호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라니. 60대 초반의 재벌 회장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단 말인가?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복잡한 일, 스트레스가 되는 일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일. 박준호는 그 말이 뜻하는 바를 알았습니다. 10년 전의 그 결정. 아들의 죽음 그리고 며느리를 내쫓은 그 결정. 그것이 미해결 과제였습니다. 퇴원한 박준호는 비서실에 지시했습니다. 정은영이라는 여자를 찾아라. 나이 40. 아들의 아내였던 여자다. 비서들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10년의 시간은 모든 것을 지워버렸습니다. 정은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회사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SNS도 없었습니다. 친정도 주소를 바꿔버렸습니다. 마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듯이. 그 와중에 또 다른 곳에서 위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은영이 다니는 회사는 중소물류회사였습니다. 30명 정도의 직원이 일하는 작은 회사. 정은영은 행정 담당으로 2년을 근무해왔습니다. 그 사이 성과도 좋았고 상사의 신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년 말 새로운 대표이사가 부임했습니다. 이름은 강태현. 50대 초반 이전 회사에서 명성이 높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온 후 회사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 높은 실적, 더 빠른 속도, 더 철저한 효율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철저한 선별이었습니다. 정은영이 처음 느낀 것은 시선이었습니다. 대표이사 강태현의 시선. 정은영이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그 시선은 따라왔습니다. 한 번은 직원 회식이 있었습니다. 정은영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혜민이를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아이를 돌보는 정은영에게 늦은 회식은 불가능했습니다. 다음 날 강태현이 정은영을 불렀습니다. 정은영 과장, 어제 왜 안 왔어요? 정은영이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보모가 없어서. 강태현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맞다. 이분 미혼모잖아. 직원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정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식에 안 온다는 건 팀 정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직급도 과장인데 이 정도의 헌신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은영이 대답했습니다. 충분히 반성하겠습니다. 하지만 강태현은 계속했습니다. 반성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신 상황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은영은 그날부터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 시간 동안 정은영은 제일 먼저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태현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혜민이도 변했습니다. 10살 먹은 아이는 이제 엄마의 피곤함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혜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은영은 직장에서 휴대폰이 울렸을 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정은영 어머니, 혜민이가 오늘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정은영은 차를 타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혜민이는 학교 근처의 편의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민아. 정은영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왜 학교에 안 갔어? 뭐 했어? 혜민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혜민. 정은영이 아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학교에서 뭔가 있었어. 혜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왜? 혜민이가 침묵했습니다. 정은영은 혜민이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혜민이가 요즘 좀 소극적이었어요. 친구들과의 상호작용도 줄어들었고. 혹시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특별한 건. 정은영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혜민이는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왔을 때 표정은 더 어두웠습니다. 정은영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뭐가 문제야? 엄마한테 말해줄래? 혜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내 엄마를 안 좋게 얘기해. 정은영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친구 엄마가 나한테 너 엄마는 뭐해? 물었대. 그리고 다른 애들 엄마한테 나 얘기했대.
이혼 뭐라고? 정은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혜민이가 계속했습니다. 그 이후로 애들이 자꾸 자리를 피해. 나랑 안 놀아. 엄마 때문에. 정은영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일말에 남는 희망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정은영의 아버지 정남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10년 만의 전화였습니다. 은영아? 정은영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버지. 너 요즘 뭐해? 잘 지냐? 그것은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전조였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요즘 몸이 별로야. 심장이. 정남식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나를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하냐? 정은영은 깨달았습니다. 10년을 외면했던 딸이 이제 경제적 가치가 생기니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뭘 도와드려야 할까요? 의료비가 들어가거든. 매달 50만 원 정도. 정은영의 숨이 멎었습니다. 50만 원. 월 150만 원을 버는 정은영이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였습니다. 월세, 식비, 아이 교육비, 모든 것을 뺀 나머지가 그것입니다. 아버지, 형편이 안. 너 회사 다니잖아. 충분히 할 수 있지. 제 급여가 높은 편이 아니고. 정남식이 끊었습니다. 알겠다. 그럼 생각해봐. 아버지가 아프니까. 전화가 끝났습니다. 정은영은 한참을 전화기만 들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정은영이 월세를 내야 할 날이었습니다. 30만 원. 구로역 근처의 지하 원룸 월세. 정은영이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통장에는 28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다음 주 식비, 교통비를 빼야 할 돈이었습니다. 정은영은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급여는 이미 들어왔습니다. 150만 원. 여기서 원금 상환금 30만 원, 신용카드 이자 10만 원. 전기료, 가스료, 통신비, 아이 교육비, 회식비 10만 원. 강태현 대표가 자동 징수. 그럼 남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은영은 건물주에게 연락했습니다. 기사장님, 죄송하지만 월세를 이번 달은 좀 늦게 낼 수 있을까요? 건물주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매달 이날에 내야 한다고 했지. 이번 달부터 안 되면 이사 나가. 일주일만 기다려 주실 수는. 아니다. 다른 세입자들도 있어. 이번 달 월세를 못 내면 바로 이사 통보한다. 전화가 끝났습니다. 정은영은 옷을 벗었습니다. 빌려주는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출앱, 소액 대출 업체, 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모두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신용도가 낮아서 어렵습니다. 정은영은 현금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이자는 높았습니다. 수수료도 붙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월세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뒤로 미룬 것이었습니다. 강태현 대표는 월말 전사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올해 실적이 목표에 못 미쳤습니다. 그는 내부리콜을 날카롭게 움직였습니다. 올해 우리는 구조조정을 진행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구조조정. 그 단어는 몇 사람의 앞날을 결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강태현이 계속했습니다. 효율성이 낮은 부서, 그리고 팀 정신이 부족한 개인. 이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정은영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강태현의 눈이 정은영을 스쳤습니다. 정은영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강남의 저택에서는 박준호가 유원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문성일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대부분의 재산은 누구에게 남기시겠어요? 박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네. 일단 기초적인 것부터 정리해야겠다. 박준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전의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장례식 때의 영수증, 아들의 유산 기록, 그리고 한 장의 초음파 사진. 박준호는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자아이. 태아. 정은영의 이름. 박준호가 문성일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자를 찾을 수 있을까? 문성일이 사진을 봤습니다. 10년 전 기록이네요. 찾을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시간이 있나? 박준호는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의사는 나한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어. 문성일은 할 수 없다는 듯이 침묵했습니다.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찾아봐. 이것이 내 마지막 일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밤 정은영은 혜민을 자제우고 나왔습니다. 아이는 이제 밤이 되면 자주 잤습니다. 시달린 것입니다. 정은영은 지하 원룸의 좁은 부엌에 앉았습니다. 계산기를 들었습니다. 월 150만 원의 급여, 월세 30만 원, 전기료, 가스요, 통실료 15만 원, 아이 교육비 10만 원, 식비 50만 원, 신용카드 이자, 대출금 상환 30만 원, 아버지 의료비, 요청 50만 원, 총합 180만 원, 급여 150만 원, 적자 30만 원. 매달 30만 원의 적자가 나고 있었습니다. 정은영은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더 일해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또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언제 돌보나요? 정은영은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다른 회사들의 채용 공고를 봤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경력 단절, 이혼모. 한 회사의 공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활발한 성격의 인재를 원합니다. 그 옆에는 기혼자 우대라고 붙어 있었습니다. 정은영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며칠 후, 정은영은 강태현 대표에게 불려갔습니다. 정 과장, 앉아요. 강태현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정은영이 앉았습니다. 당신 2년간 실적을 봤어요? 네. 좋아요. 정말 좋다. 하지만 강태현이 말을 끌었습니다. 팀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은영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묘모라는 신분이 팀원들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친다는 거요. 당신이 일을 잘해도 그 신분 때문에 팀 내에 불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회사로 가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이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정은영은 그 말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권고사직입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뭘 잘못했나가 아니라 조직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구성 이슈입니다. 정은영은 침묵했습니다. 강태현이 덧붙였습니다. 충분히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결정해도 됩니다. 정은영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은영이 집에 도착했을 때 혜민은 이미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이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혜민아, 뭐해? 혜민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학교 가기 싫어. 진짜 가기 싫어. 정은영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건물주였습니다. 애기 엄마, 월세 이번 달부터 50만 원을 더 올려야겠어. 이 동네 시세가 올랐거든. 정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50만 원. 그럼 월세가 80만 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못 낼 거면 이사 나가. 알겠어. 전화가 끝났습니다. 정은영은 자신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회사 권고사직 요청. 월세 80만 원으로 인상. 아버지 의료비 요청. 혜민 학교 거부, 심리적 불안정. 적금 없음. 대출 이미 한개. 정은영은 그 목록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절망을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버텨낸 절망과는 다른 더 깊은 절망.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절망. 정은영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 잠든 혜민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규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딘가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준호의 비서실에서는 여전히 정은영을 찾고 있었습니다. 은행 기록, 통신사 기록, 대출 기록. 모든 행정 자료를 통해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단서를 찾았습니다. 구로의 한 중소회사. 사원명부에 정은영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나이, 경력 모든 것이 맞았습니다. 비서실 담당자가
박준호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구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박준호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그 여자가 낳은 아이, 남자아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준호는 멈춰 있었습니다. 남자아이? 10년 전 초음파에는 여자라고 했는데 밤 11시 박준호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심장의 통증을 느끼면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하지만 박준호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비서실에 지시했습니다. 내일 그 여자를 찾아가. 나를 대신해서. 비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접근할까요? 혹시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박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상관없다. 나는 시간이 없다. 새벽 1시. 정은영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 실업급여는? 아이 지원금은? 모든 계산이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 새벽 1시에 전화. 정은영은 전화를 받으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받아야 했습니다. 혹시 아이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여보세요? 정은영 씨, 박준호 회장님의 비서실입니다. 정은영의 몸이 굳었습니다. 박준호. 그 이름을 10년 동안 불러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뭐예요? 내일 오전 10시에 강남박 회장님 저택에 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은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비서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꼭 만나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이와 함께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은영은 전화를 들었을 뿐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혼자라도 좋으니 내일 꼭 와주세요. 아, 그리고 비서가 주저했습니다. 회장님이 아프신 상태라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전화가 끝났습니다. 정은영은 새벽의 어둠 속에서 그 전화기만 바라봤습니다. 10년 만에 박준호라는 이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정은영은 옆에 자는 혜민을 봤습니다. 그 아이를 깨워야 할까? 아니면 혼자 가야 할까? 정은영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더 큰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정은영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그 전화 이후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준호. 그 이름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0년 전 그 남자는 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10년을 외면했습니다. 왜 이제 나타났을까? 정은영은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구글에 박준호 회장을 검색했습니다. 뉴스 기사들이 떴습니다. 박준호 회장, 심장질환으로 입원. 박그룹, 안정적인 회사 운영 계속 중. 회장, 한 달간 요양 중. 정은영은 그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박준호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정은영 안에서 뭔가를 흔들었습니다. 분노, 복수의 욕망, 아니면 동정. 정은영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침대에서 혜민이 뒹굴었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응, 뭐야? 엄마 왜 앉아? 정은영이 혜민을 안았습니다. 엄마가 생각할 게 있어서. 혜민이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이 10살 아이는 이미 엄마가 힘들 때의 침묵을 배웠습니다. 정은영은 결심했습니다. 가야겠다고. 그 저택에 가야겠다고. 왜인지는 몰라도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전 9시. 정은영은 혜민을 깨웠습니다. 혜민아, 오늘 엄마와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 학교는 안 갈 거야. 알겠지? 혜민이가 물었습니다. 어디가? 정은영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가보자. 그 다음에 얘기해 줄게. 혜민이는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는 자신의 작은 손가방을 챘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강남으로 향하는 길. 정은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10년 만의 강남이었습니다. 저 길 어딘가에
박재민이 죽었던 교차로가 있을 것입니다. 저 빌딩 어딘가에 자신이 쫓겨났던 저택이 있을 것입니다. 혜민이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무서워? 정은영이 아이를 봤습니다. 응, 좀. 근데 괜찮아. 엄마는 할 수 있어. 그 말은 자신을 위한 말이기도, 혜민이를 위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택시가 멈췄습니다. 강남 신사동의 고급 저택. 10년 전 그 집이 맞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정은영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혜민이도 따라 내렸습니다. 정문 앞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비서였습니다. 정은영님, 오셨군요. 저 비서 이준호입니다. 정은영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서가 혜민이를 봤습니다. 이분이 아드님이신가요? 정은영이 대답했습니다. 네, 제 아들입니다. 비서의 얼굴이 약간 놀란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안으로 모실게요. 회장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택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을 때 박준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병든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정은영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1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왔구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정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민이가 엄마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아이는 이 낯선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준호의 눈이 혜민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이게 아이냐? 정은영이 대답했습니다. 네. 이름이? 혜민이에요. 박준호는 아이를 오래도록 봤습니다. 마치 어딘가에서 본 낯이라는 듯이. 그리고 그 순간 박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은영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왔을 때 정은영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장님, 정은영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박준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내 말을 들어줄래? 꼭.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10년 전 내가 한 결정이 잘못되었다. 그것을 알게 되는데 오래 걸렸다. 너무 늦었을 수도 있다. 박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내쫓던 날 초음파 사진에 여성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것으로 판단했다. 딸이니까 필요 없다고. 정은영은 박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박준호가 계속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너를 다시 찾으면서 알게 되었다. 아이의 성별이 다시 검사되었을 때 남자라고 나왔다는 것을. 정은영의 몸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초음파는 항상 정확하지 않다. 특히 성별 판정은. 그런데 나는 그것을 믿었다. 내가 원한 것만 믿었다. 박준호가 정은영을 봤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 그게 아들인가? 정은영은 침묵했습니다. 네. 손자인가? 정은영이 박준호를 봤습니다. 네. 아버님의 손자 그의 아들입니다. 그 말이 진실이었습니다. 박준호가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아프게, 그리고 정은영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혜민이가 놀랐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왜? 박준호가 정은영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었다. 가문의 이름 때문에, 혈통의 명예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사람을 버렸다. 박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버렸다. 내 손자도 버렸다. 박준호가 하늘을 봤습니다. 아들이 죽던 날 나는 영원히 가족을 잃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선택이었다. 정은영은 박준호를 봤습니다. 단순한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박준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너를 내쫓고 10년을 혼자 살았다. 돈은 많았지만 가족은 없었다. 아들도 없었다. 손자도 없었다. 박준호가 정은영을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선택의 결과다. 박준호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혜민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있어? 엄마는 항상 하늘나라라고 했는데. 박준호와 정은영이 모두 멈춰 있었습니다. 정은영이 혜민이를 봤습니다. 혜민아, 아버지는 너가 태어나기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럼 할아버지는? 혜민이가 박준호를 봤습니다. 박준호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여기 있단다. 혜민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세요? 박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응, 알지. 아주 잘 알지. 그게 내 할아버지야. 아이는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습니다. 이것은 10살 아이가 이해해야 할 것보다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박준호가 정은영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더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탁하고 싶다. 정은영이 박준호를 봤습니다. 뭐요? 이 아이를 내가 돌보게 해줄 수 없을까? 남은 시간 동안 할아버지로서. 정은영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박준호가 계속했습니다. 너도 이 일들을 견디고 있지 않나? 회사도 위기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겠지. 정은영이 박준호를 봤습니다. 비서 이준호가 엄청난 정보력을 발휘했음이 분명했습니다.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돈 아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다. 나는 손자를 제대로 알고 싶다. 그리고 내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 박준호가 정은영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 혜민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일까? 정은영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정은영은 생각했습니다. 박준호가 죽기 전에 손자를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정은영이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정은영이 말했습니다. 일단 이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따돌림에서 벗어나게. 다른 아이들처럼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박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다. 어떻게 하면 될까? 돈이 아니라 힘입니다. 회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이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박준호가 비서를 봤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할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박준호가 혜민이에게 물었습니다. 혜민아, 학교 가는 게 힘들어. 혜민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친구들이 엄마를 안 좋게 얘기해요.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그건 친구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너의 엄마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야. 혼자서도 너를 잘 키워냈어. 혜민이가 박준호를 봤습니다. 할아버지도 우리 엄마 안 좋게 생각했었어요? 박준호는 그 질문을 직시했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그랬어. 그건 할아버지가 큰 실수를 한 거야. 그리고 지금 후회하고 있어. 혜민이가 물었습니다. 후회하면 뭐가 달라져요? 박준호가 아이를 봤습니다. 후회하면 앞으로 다르게 할 수 있어. 지금부터라도. 정은영이 박준호의 거실 창을 봤습니다. 서울의 전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옆에 섰습니다. 뭘 생각해? 정은영이 대답했습니다. 년을 혼자 이겨내는데 이제 다시 누군가가 옆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그건 약함이 아니야. 그건 현명함이야. 정은영이 박준호를 봤습니다. 회장님도 10년을 혼자셨네요. 박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그래서 이제야 알겠어. 혼자는 너무 길다는 걸. 3주일 뒤. 정은영은 여전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강태현 대표가 정은영을 불렀습니다. 정 과장, 저번 건 좀 심했나 싶어요. 정은영이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 비서실에서. 뭔가 들었거든요. 우리 회사 직원으로서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정은영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박준호의 영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협박이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강태현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남고 싶으신가요? 좀 더 나은 대우로. 정은영이 대답했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혜민이의 학교도 바뀌었습니다. 정은영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아이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따돌리지 않았습니다. 혜민이가 퇴근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 내 생일 파티 가자고 했어. 주말에 롤러스케이트 타러 가자고. 정은영이 혜민이를 안았습니다. 정말? 응, 할아버지가. 뭔가 도와줬대. 선생님이 그랬어. 박준호는 여전히 약했습니다.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혜민이가 주말마다 저택에 왔습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수학 테스트 100점 받았어. 그래, 우리 혜민 똑똑하네. 할아버지도 똑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박준호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늙었으니까 너는 똑똑한 마음으로 자라야 한다. 혜민이가 물었습니다. 똑똑한 마음이 뭐예요? 박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야. 돈이나 신분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혜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은영은 이제 밤에 편의점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만 해도 충분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아이를 돌보고 주말에는 박준호를 만났습니다. 월세도 오늘 아침에 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정은영이 박준호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어요. 박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지? 당신의 손자를 잘 키우는 것. 그리고 당신이 이 시간들을 행복하게 느끼는 것. 박준호가 침묵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10년의 침묵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박준호는 여전히 병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정은영과 혜민이 그리고 비서 이준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할아버지와 손자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혜민이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있고 할아버지는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가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할아버지가 해주고 있다는 것을. 정은영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는 것. 하지만 불완전한 해결책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을. 박준호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는 비어 있다는 것. 하지만 관계는 채워진다는 것을. 그리고 후회하는 마음이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 수는 있다는 것을. 6달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혜민이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정은영에게 말했습니다. 혜민이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좀 소극적이었는데 요즘은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요. 그 변화는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혜민이의 얼굴에서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자신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버렸던 할아버지가. 학교의 가을 운동회. 혜민이는 개주팀에 선발되었습니다. 정은영과 박준호가 나란히 운동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많이 약해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혜민이가 출발선에 섰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봤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출발. 혜민이는 온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배턴을 받아서 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 순간 박준호의 손이 정은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박준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은영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은영은 그해 말 정과장에서 정리더로 승진했습니다. 강태현 대표가 직접 정은영을 축하했습니다.
정 리더, 정말 축하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충분히 인정되었기를 바랍니다. 정은영이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어진 기회를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강태현은 더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건 정말 미안했어요. 당신을 한낱 신분 때문에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정은영이 박준호를 봤습니다. 그것도 박준호의 영향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정은영이 시간을 가지면서 이미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박준호는 단지 그 증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했을 뿐입니다. 법무사 사무실. 박준호가 새로운 호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호적 담당관이 설명했습니다. 박준호 회장님, 이 경우 손자분의 호적 정정이 가능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박재민으로 변경하고 할아버지를 박준호로 등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박준호가 물었습니다. 비용이나 절차는? 이미 생부 사망 기록이 있으니 간단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적 정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혜민이를 공식적으로 박가의 손자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말의 저택. 혜민이가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더 이상 휠체어를 벗지 못했습니다. 병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것을 증거하지 못할 정도로 소중했습니다. 혜민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어? 박준호가 아이를 봤습니다. 버린 건 아니야.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못 지켜줘서 그런 거야. 혜민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아버지를 못 지켜줬어? 박준호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박준호는 생각했습니다. 10년 전의 선택, 그 선택으로 인한 모든 것들.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리석었거든. 가문이라는 것과 혈통이라는 것에만 집착했어.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쳤어. 혜민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박준호가 혜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알겠다. 너 같은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혜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손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저녁. 정은영이 박준호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이직 제의를 받았어요. 박준호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더 큰 회사에서. 연봉도 높고. 박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가고 싶은가? 정은영이 침묵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곳에서. 박준호가 정은영을 봤습니다. 미안하다. 내 때문에 기회를 놓친 건 아닌가? 정은영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10년 동안 저는 혼자 모든 것을 결정했어요. 혜민이를 위해, 살아남기 위해.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선택하고 싶어요. 박준호가 침묵했습니다. 그것은 용서보다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였습니다. 신문사에 기사가 났습니다. 박준호 회장, 10년 만에 손자와 재회.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박준호는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사를 읽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준호를 비난하기보다는 동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깨달은 것 같다. 늦었지만 다시 가족을 찾은 것이 다행이다.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은 가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그런 댓글들이 늘어났습니다. 박준호는 그것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용서란 무엇인가? 그것은 누군가가 나를 완전히 잊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수를 받아주고 함께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혜민의 새로운 호적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박재민 사망, 할아버지 박준호. 더 이상 아버지 없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공식적으로 박가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마 정은영의 아들이었습니다. 호적증을 들고 집에 돌아온 정은영이 혜민이에게 보여줬습니다. 혜민아, 봐. 이제 넌 공식적으로 할아버지 손자야. 혜민이가 호적증을 봤습니다.
아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표정이 행복하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저택의 서재. 박준호가 혜민이에게 책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박재민의 앨범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사진, 학창 시절의 사진, 회사원 시절의 사진. 이게 너의 아버지야. 넌 아버지를 볼 수 없지만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기억해. 그래서 너한테 얘기해주고 싶어. 박준호가 사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너의 엄마를 만났어. 그리고 행복했어. 아버지는 너를 정말 기대했어. 혜민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날 봤어. 박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초음파 사진으로는 봤어. 그리고 너를 사랑하고 싶었어. 하지만 사고로 그럴 수 없게 됐어. 혜민이가 사진을 봤습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보는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정은영은 이제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피곤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정은영이 박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박준호가 물었습니다. 뭐가 특별했나? 정은영이 대답했습니다. 특별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가문, 명예, 돈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특별함이요. 박준호가 정은영을 봤습니다. 아니다. 그건 특별함이 아니라 깨달음이야. 너무 늦게 왔지만 겨울이 왔습니다. 박준호는 더 이상 외출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병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미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지만 박준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시간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말마다 정은영과 혜민이가 왔습니다. 혜민이는 할아버지에게 학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수학 테스트 또 100점 받았어. 박준호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혜민 정말 똑똑하네. 정은영은 옆에서 그들을 봤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그들 사이에는 10년의 공백이 없었습니다. 그 공백은 채워졌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의미 있게. 박준호가 정은영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넌 나한테 기회를 줬어. 정은영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10년의 침묵이 깨진 지 6달.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박준호의 병은 여전합니다. 시간은 여전히 흐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정은영은 회사에서 리더로 일합니다. 그리고 매주 박준호의 저택에 갑니다. 혜민이는 학교에서 더 이상 따돌림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아이들이 자신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저 박준호 회장이야? 라는 질문도 받습니다. 하지만 혜민이는 더 이상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랑합니다. 응, 우리 할아버지 정말 멋진 사람이야. 박준호는 저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준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돈과 명예는 비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가족은 채워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채워짐이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을. 정은영은 이제 알았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함께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를. 혜민이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를. 아버지가 없지만 할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 그 생생한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데뷔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준호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장의 박동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미 말했습니다. 이 봄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준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택의 정원에서 벚꽃을 보면서 박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 10년의 고독함을 채웠던 그 1년. 박준호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문성일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재산의 배분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절반은 혜민이에게, 그리고 절반은. 박준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절반은 정은영에게. 아니, 정확히는 둘 다에게 골고루 나눠줘. 문성일이 물었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주식은? 박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회사는 전문 경영진들에게 맡긴다. 혜민이가 원하면 나중에 물려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돈이나 회사가 아닌 다른 것을 남기고 싶어. 다른 것? 인생의 교훈, 가족이 뭔지, 사랑이 뭔지, 그런 것들. 봄날의 저택 거실. 박준호가 정은영을 불렀습니다. 정은영이 옆에 앉았습니다. 은영아. 박준호가 정은영을 처음으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당신에게 미안한 말이 많다. 정은영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런 말은. 들어줄래? 정은영이 침묵했습니다. 박준호가 계속했습니다. 10년 동안 당신과 혜민이는 고통받았다. 그건 내 선택의 결과였다. 나는 그것을 모르고 지냈고 알게 된 뒤에도 너무 늦었다. 하지만 박준호가 정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것은 나한테 새 삶을 준 것이야. 당신과 혜민이가 없었으면 나는 돈과 명예 속에서 죽었을 거야. 진짜 죽은 채로. 정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준호가 계속했습니다. 내가 남은 시간, 그리고 남겨갈 모든 것들. 그것들이 당신과 혜민이의 삶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들어주길 바란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야. 정은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당신은 이미 충분해요. 더 이상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박준호가 정은영의 말을 들었습니다. 주말의 저택. 혜민이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11살 먹은 아이는 이제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혜민이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혜민아, 와봐. 혜민이가 할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박준호가 혜민이를 봤습니다. 혜민이는 알지,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다는 거. 혜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곧 가야 할 것 같아. 하늘나라로. 혜민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처럼? 박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응, 그렇게 될 것 같아. 하지만 할아버지는 후회가 없어. 너를 만날 수 있었거든. 넌 정말 소중한 아이야. 혜민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쥐었습니다. 박준호가 계속했습니다. 혜민아, 너는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혼자서 너를 다 키워냈어. 그래서 엄마는 할아버지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야. 기억해. 혜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호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너는 너 자신을 자랑스러워해야 해. 내가 뭘 이루든 할아버지는 응원할 거야. 하늘에서. 호적증에는 이름들만 있었습니다. 박준호, 박재민, 박혜민, 정은영. 하지만 호적증에 쓸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10년의 고독함, 10살의 절망, 한 여자의 모성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는 마지막 사랑. 이 모든 것들은 호적증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더 깊었습니다. 더 진실했습니다. 박준호의 변호사 문성일은 모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유언장 상속계약, 미혼모 지원금 설정, 교육 신탁. 모든 것이 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박준호는 정은영과 혜민이를 벌인 죄를 남은 시간 모두로 속죄했습니다. 돈으로가 아니라 시간으로, 사랑으로. 박준호가 혜민이에게 사진첩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 박재민의 사진들, 아내의 사진들, 그리고 10년 전 정은영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진은 비서 이준호가 찍은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 때 상주석에 앉아있던 여자의 뒷모습. 혜민이가 물었습니다. 이게 엄마? 박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응, 이게 너희 엄마야. 가장 힘든 날에, 가장 외로웠을 때. 혜민이가 사진을 봤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본 엄마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어렵고 더 외로워 보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혜민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박준호가 답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너를 지키기로 결심한 거야. 그게 엄마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야. 봄의 끝자락. 벚꽃이 떨어지고 새로운 계절이 오려고 했습니다. 저택의 정원에서 세 명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박준호, 정은영, 혜민이.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들은 함께 시간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은영은 박준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혜민이는 할아버지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계속 움직이는 동안, 시간이 계속 흐르는 동안, 저녁이 되었을 때 박준호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정은영과 혜민이에게 내가 이 인생을 사는 동안 배운 게 하나 있어. 둘이 박준호를 봤습니다. 가문도 중요하지 않고 혈통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돈도 명예도 아니다. 박준호가 정은영과 혜민이를 교대로 봤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야. 누군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게 전부야. 박준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았지만 지금 알 수 있어서 다행이야.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계절은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박준호는 더 이상 저택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24시간 의료진이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정은영과 혜민이는 왔습니다. 주말마다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정은영은 여전히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사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혼모나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능력 있는 여성 리더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혜민이는 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 상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선물로 사준 그 책 때문이었습니다. 혼자 하지 말고 함께하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책. 10년이라는 시간을 되돌아봅시다. 처음 10년은 갈등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박준호는 외로움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은영은 절망 속에서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혜민이는 비교와 따돌림 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0년 전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박준호의 무릎 한 번. 미안합니다. 그 말 한마디. 정은영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한 그 결정. 그리고 혜민이가 할아버지라고 부르기로 한 그 선택.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박준호가 남길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회사도 부동산도 아니었습니다. 박준호가 남길 유산은 이것들입니다. 정은영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혜민이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이 가족이 증명한 인생의 진정한 가치. 지금 이 순간. 정은영은 더 이상 밤거리를 헤매지 않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이를 돌보는 일도 이제는 여유가 있습니다. 혜민이는 더 이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박준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채워져 있습니다. 혜민이는 커서 뭐가 되고 싶을까요? 아마도 엄마처럼 일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정은영은 계속 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곁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박준호가 그랬고 미래에는 혜민이가 그럴 것입니다. 이것은 재벌 회장의 후회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여자의 용감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아이의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가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혈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돈도 명예도 아닌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봄이 다시 옵니다. 매년 봄이 오듯이 매년 새로운 계절이 옵니다. 벚꽃이 필 것이고 새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정은영은 회사에서 일할 것입니다. 혜민이는 학교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저 저택을 지나갈 때 그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잡이, 그리고 그 손이 남긴 것들. 박준호가 다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혜민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 정은영이 얼마나 행복해질지도 모르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갈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함께함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 혜민이는 대학에 들어갑니다. 정은영은 임원이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저택을 기억합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도 기억합니다. 중요한 건 가문이 아니라 사람이야.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더 좋은 사람이 됩니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남을 대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자식에게도 전해줍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지. 가문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래. 그렇게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것. 돈도 명예도 아닌 그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